민법하고 여러 가지를 또 이렇게 배우실 수 있어야 될 텐데 뒤에 문 좀 닫아주시고요. 일단 여러분들 조문 선택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한번 보면은 잠깐 좀 줘보시죠. 그래서 뭐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요. 그러니까 조문 밑에 어떤 글 같은 거 적혀 있는 것도 좋고요. 조문 옆에 뭐 아무것도 없는 것도 좋고, 일반적인 교수님들은 꼭 시험용 법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시험용 법전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시험용 법전. 왜냐하면 이제 2차 시험장에서는 이제 백지 상태에서 여러분한테 던져지는 게 이 시험용 법전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고 자유자재로 민법 390조 이렇게 펼치시고 또 민소법 찾으시고 이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몇 조 어디에 위치가 있는지 손의 그 위치라던가 눈의 위치라던가 그런 걸 숙달시키기 위해서 1차 때부터 수험용 법전을 보는 것도 상당히 좋아요. 한자도 읽히고 그런 것도 좋은데 민법이 몇 조나 됩니까? 1118조인가요? 그 조문이 굉장히 많고 조문 그 자체가 중요하고 그 자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초학자분들은 또 한문 읽기도 솔직히 쉽지가 않고 조문을 또 구조도 익히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딴 선생님들은 이제 반대를 하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뭐 아무 이런 한글로 돼 있는 이런 조문집을 하나 구입하셔도 민법으로 된 민법전 구입하시고 제가 간간히 말씀하시는 거를 여기다 좀 적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조문 정리는 이제 소홀하게 하실 수 없는 게 우리가 이제 1조부터 이렇게 그래서 쭉 나가는데요. 그래서 건너뛰는 조문들도 있게 되죠. 왜냐면 뭐 크게 조문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근데 가능한 한 다 터치하고 읽고 넘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1조 이렇게 나오면 뭐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그 없으면 조례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거기에다가도 형광펜 같은 것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하는 문구에다가 그래서 그런 것들 하시고 또 1조하고 관련돼서 다른 조문들을 연계할 수 있겠는데 뭐 예를 들어서 106조와 105조와 그다음 185조 그다음에 187조 뭐 이런 조문들을 연계할 수 있겠죠. 그럼 옆에다가 조문 연필로 이렇게 적어 놓으셨다가 그러면 이제 제가 그 조문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 조문으로 들어가면 그 조문에도 체크가 돼 있겠죠. 근데 집에 가서 조문으로 일독을 한번 하실 때는요. 1조 옆에 이렇게 적혀 있던 조문을 같이 가셔갖고 한번 일독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활용을 좀 하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수업용 법전 같은 경우에는 옆에 좀 적기가 수월하지 않을 거예요. 글자를 좀 작게 적든지 뭐 체크라든지 그렇게 나가셔갖고 좀 적어서 조문 하나도 하나의 민법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이 조문과 판례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럼 조문은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판례는 교과서에 있는 판례는 제가 이제 교과서를 볼 것입니다. 교과서 페이지, 그러니까 김영배 페이지를 보시고 김영배 책이 아니신 분들은 뭐 다 있을 거예요. 제가 말하면은 찾으셔갖고 좀 불편하실 수 있겠네요. 그렇게 하시게 될 거고 프린트로 나가고 그럼 프린트로 나가는 거는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료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저도 자료를 조금만 나눠드리려고 노력할 텐데 각 선생님들이 자료를 굉장히 많이 나눠주시는데 자료를 버리지 않으면 굉장히 심적 부담이 됩니다. 지금부터요. 그러니까 한 권밖에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판례집이든 뭐든 다 필요 없고 김영배 교과서에 모든 걸 단권화시켜서 한 권만 갖고 들어간다 이런 생각이 없이는 1차, 2차를 붙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권에다가 모두 다 처리한다. 그러면 이번에 2번 판례 우리 교과서에 한 5줄로 요약되어 있는데 저는 한 페이지가 넘어요. 그럼 그걸 다 붙이느냐? 필요 없습니다. 오늘 그냥 예시로 보여준 거니까 그냥 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대비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 좋은 판례 어제 공부한 바가 없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1조부터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조 펴시죠. 민법을 전반적으로 일단 보시면은 제1편 총칙이라고 되어 있고요. 조문의 구조라던가 여러 가지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면 1조 이렇게 나와 있죠. 1조 제1장 통칙이라고 나와 있고 제1조 법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조와 관련해 갖고 쭉 조문 이제 우리가 이제 언제 몇 개까지 가느냐라고 해서 맨 끝에 보시면 1118조까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조문을 다 보시고 또 부칙 나와 있네요. 부칙 보시면은 이제 부칙 1조, 부칙 2조 이렇게 나와 있는데 1118조 아래에요. 부칙 2조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본법에 소구표를 두고 있습니다. 좀 특징이 있죠. 왜냐면 본법이라고 하면 민법을 말하는데 형법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생명이라던가 또 신체에 대한 그런 또 압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구표 금지입니다. 그러나 민법은 어차피 손해배상이라던가 돈 문제 재산적인 문제고 원상회복도 얼마든지 가능한 측면일 수 있기 때문에 소구표를 원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외적으로 그리고 조문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두 조문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나 이미 국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예외적으로
비속어표네요. 그러니까는 우리 그 형법과는 좀 다르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것들은 이제 그 우리가 부칙에서 확인할 바들은 없는데 우리가 이제 부칙 그 경과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그 6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네요. 그래서 그 시행 시기라던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럼 1조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조 법원요. 여러분들 이제 많이 공부하셨고 오늘 1조 중심으로 이제 살펴보시게 될 텐데요. 1조 민사에 관하여 라고 돼 있어요. 민사에 관하여. 그러니까는 지금 민사에 관하여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민사라는 것이 어떤 걸 의미하느냐라고 판단하셔야 되는데, 왜냐면 이제 민사에 관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1조 조문대로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민사라고 한다면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민사 소송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민법이 적용되는 사안뿐만 아니라 그 민법의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는 상법이 적용되는 사안도 민사 사안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사에 관하여라고 말하는 것은 상법을 포함한 개념이겠죠. 그래서 이런 그 특별법이 상법을 포함한 민사 사건에 관하여 민사 사건이 소송화됐을 때 그런 걸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들로 잡아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러니까 사법관계 우리가 어저께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그 영미법계는요. 우리는 대륙법계를 따르고 있는데 영미법계에서는 어떻습니까? 공법과 사법의 그런 구별을 별로 그렇게 채택하고 있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대륙법계 독일의 입장이라던가 유럽의 입장을 보면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구별하는지, 구별을 왜 하는지, 왜 구별을 하는지 이걸 갖다가 법적인 표현으로 구별하는 이유, 실익이라고 말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실익이요. 그리고 구별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느냐라고 해서 구별하는 기준이 나오게끔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법이요. 여러분들 7법 다 이제 2차 시험에 쓰신다던가 이럴 때 실기입니다. 실기. 그래서 구별 실익과 구별 기준으로 나간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왜 공법과 사법을 구분하느냐 이런 얘기하면서 구별 실익으로는 우리가 두 문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복습 한번 해보는 거죠. 적을 소강시킨다 이런 얘기 했었고 구별 실익은 적용 법규가 틀려지게 됩니다. 공법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행정법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적용의 그 법리도 그 법치예요. 법치. 법에 정해진 대로 하는 법칙, 기속적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적용 법규, 사법이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민법이 적용됩니다. 법치가 아니에요. 우리가 팔고 싶으면 팔고 사고 싶으면 사고 사적 자치입니다. 이런 것들 그 법의 원리라던가 적용 법규가 틀려진다는 점에서 공법과 사법을 구별할 이유가 실익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소송 절차요. 소송 절차가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법관계 이런 그 권력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행정소송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인과 사인 간의 그런 그 민사에 관하여 이런 분쟁이 문제가 된다면 민사소송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소송 절차가 달라진다는 것까지 얘기 드렸었고요. 그 다음 뭡니까? 행정상 이렇게 강제할 수 있느냐. 그리고 민사상에 우리가 매매했다. 그 사인과 사인이 매매했다. 그걸 이행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민사상 강제 들어간다든 행정상 무슨 강제 들어간다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사상 강제 집행법원을 통하여 그 채무명이 집행 권한을 받아서 들어가는 것이지 이런 행정 강제가 들어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법 영역의 공법 영역에서 그게 가능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측면들이 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별 기준으로서 여러분들 이제 뭐 다른 강의 들으신다던가 한번 강의를 들어보셨다던가 이렇게 하게 되면 저는 이렇게 배웁니다. 이건 중요한 학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법과 사법의 구별 기준 이것은 행정법에서 여러분들 주관식으로 대비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어차피 2차 시험에 행정법이 있으니까 민법 할 때도 암기를 하고 들어가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성주 아나운서가 있다라고 하죠. 이성주가 생사결단. 그래서 이런 기준들이 이성주 생결이라고 이렇게 해서 논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호하고자 하는 그 법으로서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이 공익이냐 사익이냐 이걸 가지고 공법과 사법을 나눠보자. 그 다음에 성질, 그 다음에 주체, 그 다음에 생활관계,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결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이성주 생결 이렇게 해서 논의를 좀 해달라라고 해서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법의 영역일 때 사법의 영역 민사에 관하여 사법관계일 때 거기다 적어놓으시죠. 사법관계일 때 상사를 포함한 개념입니다. 사법관계일 때 즉 사법관계일 때 본법 이런 것들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즉 공법관계일 때는 이런 논의들은 빠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상법을 포함한 상사관계를 포함한 이런 사법관계일 때 이런 표현들 기억하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여기서 법률이 또 나왔네요. 조문이 처음으로 이제 법률이라는 게 나왔는데 법률이라는 개념은 여기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조문 185조를 한번 보시죠. 옆에다 185조 써놓으시고요. 우리가 이제 법률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좀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거니까 좀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한 요번 주 정도는 185조 보시죠.
185조 보시면은 우리가 제2편 물권이라고 되어 있고 제1장 총칙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185조에 물권의 종류라고 되어 있으면서요. 물권은 우리가 이제 그 어저께 법률 관계, 법률 행위, 즉 권리 의무를 공부해 나간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럼 그 권리가 물권이냐 채권이냐 이런 얘기도 좀 했었는데 그 권리의 그 종류 중에서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여기서 또 법률이라는 표현이 나왔네요. 그쵸? 똑같은 써져 있기는 뭐 법률 아니잖아요. 그쵸? 법률 똑같이 써있죠. 그쵸? 여기도 법률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187조 볼까요? 그 아래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물권 취득 이렇게 얘기하면서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여기도 법률이 나왔네요. 그러면 지금 이 그 세 가지 조문 1조, 185조, 187조의 법률의 의미는 다 같은 표현일 것인가 라는 해석이 필요하겠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1조부터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뒤에 걸로 우리가 또 판단해 볼 수 있겠네요. 왜냐면 1조를 보시면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그 앞에 뭐뭇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그러면 앞에 있는 법률은 관습법하고 무슨 대응되는 개념이구나, 반대되는 개념이구나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잖아요. 그렇죠? 여기서의 법률은 관습법에 반대되는 개념, 관습법은 불문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묵시적인 이런 약정에 의한 그런 것들이죠. 오늘 이제 관습법 배우게 될 텐데요. 그러니까 묵시적인 거고 불문적이고 불문적이고 그것에 반대되는 법률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앞에 숨겨져 있는 말이 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성문법률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습법이 아닌 것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법률에다 밑줄 치시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적어 놓으셔야 되겠습니까? 1조에서 말하는 것은 불문법이 아닌 그 성문법률을 얘기하는구나. 성문법률. 다시 말하면 명시적으로 입법자의 의사에 따라서 법전에 딱 적어놓은 이런 형식의 그런 제정법을 말하는 것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럼 아까 185조와 187조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그럼 185조 보시죠.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여기서도 그럼 앞에 관습법이 나와 있으니까 앞에 또 그 성문의 어떤 그 명시적인 그런 것들을 말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겠는데요. 그렇죠. 여기서도 어떻습니까? 여기서는 조금 더 좁죠. 그러니까 1조의 성문법이라고 하면은 좀 더 넓은 개념이 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는 이 1조에서 말하는 성문법이라고 한다면 그 법률, 우리가 이제 그 법률에는 여러 가지의 그 측면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상위 규범으로 존재를 하죠. 가장 여러분들의 그 상위 규범이 이제 헌법이 되는 거죠. 그렇죠? 헌법이 되는 거고 그 법률, 그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명령, 뭐 규칙 이런 식으로 이렇게 늘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법에 단계 구조가 있잖아요. 좀 떨리네요. 그래서 법에 단계 구조가 있잖아요. 있는데 이런 것들 다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묵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게 아니라 법전에 이렇게 다 나와 있는 형태가 될 수 있으니까. 그쵸? 나와 있는 형태가 될 수 있으니까 성문법률이라고 볼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그 185조는 이거보다는 좀 좁은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딱 요 법률, 명령 규칙이라던가 그런 하위 규범 말고 딱 요 법률, 형식적 의미에 여기다 적어 놓으시면 되겠죠. 형식적 의의 법률 요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그러니까 1조보다의 법률보다는 조금 좁게 의미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권법을 아직 공부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일단 그 정도 파악하시고 나중에 이제 볼 수 있도록 하죠. 근데 이제 187조를 보면 등기를 요하지 않은 부동산 물권 취득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조금 오늘 조문 몇 개를 못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반복을 여러 번 하셔야 되니까 또 한번 설명을 잠깐 들어보면은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187조는 186조와 대응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86조하고 187조를 연결시켜서 하나의 조문 세트가 되는데요. 일단 187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86조를 좀 보셔야 되거든요. 186조를 먼저 보시면요.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물권을 취득하거나 또는 잃거나 이렇게 특실 변경하는 거는 법률 행위로 그렇게 할 때는 등기를 해야만 그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체크해야 될 것은 법률 행위에다 체크하셔야겠죠. 법률 행위에다 색깔 하셔야겠고요. 뭐 노란 색깔이든 노란 색깔로 이렇게 체크하셔야겠고요. 그다음에 등기하여야 이렇게 색깔 하셔야겠죠. 법률 행위, 그 다음에 등기하여야 여기다 이렇게 색깔 하셔야 되겠는데 그 186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제 어저께 범죄 행위, 그 다음에 뭐 행정 행위, 그 다음에 법률 행위, 그러니까 여러 행위를 공부하는 게 법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책을 짚고 이런 사실행위 그런 걸 법에서 공부할 필요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사실행위가 어떤 사고로서 이어진다면 그것이 불법 행위가 돼갖고 손해배상이 될 수 있겠지만 행위를 공부한다 그랬었는데 범죄 행위를 중심으로 해서 규율하고자 하는 건 형법이 될 수 있다 그랬고 행정 행위를 중심으로 하는 건 행정법의 영역으로 넘어갈 것이고 그다음에 법률 행위에 대한 것은 바로 민법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법률 행위라는 것은 막연하게 법률 행위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범죄 행위, 행정 행위, 법률 행위 이런 얘기하면서 법률 행위는 다시 말하면 권리를 만들고 의무를 만드는 권리 의무를 발생하게 하거나 또 변경하게 하거나 소멸하게 하거나 이런 권리 변동을 초래하는 그런 게 이제 법률행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사고 파는 이런 것들 청약과 승낙 이런 계약의 형태로 등장하기도 하고 한 사람만의 의사표시가 한 개의 의사표시만 나오는 단독행위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쌍방 대립되는 형태의 의사표시의 합치가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아직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합동행위에 대한 개념들도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지금 이 조문을 보면 갑각을 법률행위 뭔가 법률행위로 이 부동산은 동산 말고 이 부동산을 갖다가 권리를 이전시킨다. 그럴 때는 꼭 등기를 해라. 등기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법률행위를 할 때는. 다시 말한다면 법률행위 다시 좁게 얘기한다면 계약, 매매계약. 너네들이 이 부동산 갑거였는데 부동산을 이렇게 매매를 해? 그렇게 해서 넘겨? 반드시 등기를 해라. 등기부 3개로 돼 있다 그랬어요. 3개로. 3장으로. 앞에는 이 표지, 슬라브 지붕의 몇 제곱미터, 이런 이 표시가 나타나져 있고요. 그 다음에, 등기부 하나에는 갑구란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냥. 1번, 2번처럼. 그 다음에 여기 을구란이라고 붙인다 그랬고, 갑구란에는 소유권자가 대대로 이렇게 변화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유권 변동을 논의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제한물권이라고 해서 뭐 은행에다 저당 잡히고 막 그 돈 빌려 쓰는 그런 관계들이 을구란에 나온다 그랬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런 매매 계약이라는 법률행위로 이 부동산을 넘겨서 부동산을 득하거나 실하거나 이럴 때는 반드시 등기를 해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뭐 하냐면 등기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등기부에 1번에 갑거였다 이렇게 나타난다면 매매 계약으로 간다라고 하면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표시가 돼 있어야 되고 을을 명의로 등기가 되어야만 을의 소유권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186조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등기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매매로서 사는 경우 말고 갑이 이제 사망해요. 죽어요. 근데 갑은 아들이 하나 있어요. 아들이 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사람을 우리가 여러분을 상속받는다 그러죠? 상속받는다 해서 상속인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상속인이고요. 아버지를 갖다가 아버지 상속이라 그러지 않잖아요. 내가 상속받는 거고 아버지를 피자를 붙여요. 법학에서는 이렇게 대응되는 개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갖다가 피상속인 이렇게 부릅니다. 피자를 붙여서 내가 상속인이니까. 그래서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등기부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버지가 현재 돌아가셔갖고 권리 주체가 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아버지는 없어요. 지구상에. 없는데도 등기부에는 이렇게 3장으로 돼 있고 갑구란에 1번 갑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갑이란 사람은 그냥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없는 사람이야. 근데 등기부에는 갑으로 돼 있어요. 그럼 이건 국가기속입니까? 국가 거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주인 없는 집입니까?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공백이 필요하잖아요. 이들 사이에 무슨 행위한 게 있습니까? 행위라는 건 없어요. 아무 행위도 없어요. 그렇죠? 단지 어떤 법률행위는 아니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사실적인 그런 사건 하나만 있네요. 그렇죠? 그럴 때 메꿔 들어갈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조항이 186조가 아니라 187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항상 어떤 권리, 민법에서 하나의 권리라던가 이런 걸 만들어낼 때는 딱 2가지입니다. 법률 행위로서 흘러가거나 아니면 법률의 규정으로서 가거나 이렇게요. 그래서 왜 법률 행위로서 모든 걸 다 처리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공백이 펼쳐질 텐데 그때는 보충적인 이런 조항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6조와 187조가 세트를 이루는데요. 187조를 보시면 그래서 나오죠. 그 제목이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물권 취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거 부동산 물권 취득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렇죠?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하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등기가 요하지 아니한대요. 등기가 필요 없대요. 어떤 경우에 그렇대요? 상속이라던가 이런 경우요. 그래서 지금 등기부에는 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어도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는 사실만 확실하면 이 간명에는 사실 을이라고 써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취급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게 취급한다는 얘기입니다. 명의로 이렇게 돼 있어도 을 걸로 아예. 그래서 상속이라던가 공영징수라던가 판결이라던가 경매라던가 그 경매로 집 사죠, 여러분들이. 경매로 이렇게 좀 싸게 사잖아요. 집 아파트 같은 거 경매로. 그럴 때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법원에다가 2억짜리 집을 갖다가 1억 3천에 산다. 그러면 1억 3천이란 돈을 법원에다 내요.
내면은 아직 내 이름으로 등기가 안 됐어요. 난 돈만 냈지. 근데 그 바로 내가 소유권 취득이 되는 것입니다. 몇 조에 의해서? 187조에 의해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법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의 법률은 어때요? 다른 건 관습법도 없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이니까 거기다 일단 적고 시작을 하죠. 거기다가는 여기 187조에 가는 그 법은 이런 실정재정법뿐만 아니라 관습법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관습법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관습법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이제 물권법 얘기긴 한데 어려우셔도 어차피 이제 그 공부라는 게 민법이라는 게 하나만 갖고 해결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가 이제 나왔을 때도 한 번씩 보실 수 있겠습니다. 평면적으로 강의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왜 187조의 관습법이 포함되는지 보시면 이게 있거든요.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저랑 오늘 배우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또 강의 들으신 분들은 또 오늘 배우게 될 거나 어저께 배웠거나 이렇게 될 거니까 크게 어렵지 않을 텐데 혹시 이거 들어보셨나요?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이런 말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독일은 갑의 땅에 뭔가 건물이 있으면 이건 당연히 갑 거예요. 이걸 을 걸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은 그냥 이거는 하나의 토지의 어떤 부합된 것이고 그런 걸로 봐갖고 토지와 일체로 취급해요. 그래서 내가 땅을 사면 건물도 산 거예요. 독일에서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등기부도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한 등기부도 따로 있어요. 완전히 따로 있어갖고 별개의 그냥 그런 걸로 해요. 근데 사실상 건물이라는 게 토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공중에 매달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현실적으로 매매할 때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하나 사는 걸로 기억하지만 사실 정확히 나눠보면 토지 따로 사고 건물 따로 사는 겁니다. 물론 아파트는 좀 예외예요. 아파트는. 근데 그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소유권자 보통 같지만 소유권자가 다르면 어떡하냐고요. 건물은 을 거고요. 그 다음에 땅은 갑 거예요. 그러면 갑이 가만히 있습니까? 자기 땅 위에다가 어떤 건물이 있는 걸 가만히 있습니까? 그럼 자기는 이 땅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럼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원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 권원요. 그런 것들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권원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권원요. 뭔가 만들어내고 어떤 권리라는 걸 창출해내고 없애고 할 때, 여러분들 두 가지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체계가 잡히셔야 돼요. 뭐죠? 법률 행위로 만들어내던가. 당사자가 법률 행위로 사적 자치니까 법률 행위로 만들어내던가 아니면 법률의 규정으로 만들어내던가 그렇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법률 행위로서 만드는 게 있겠구나. 법률 행위 무슨 계약이라던가 이런 걸로 아니면 법률의 규정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도 있겠구나. 그러면 법률 행위로서 만드는 건 아직 공부하지 않았지만 법에 보면은 우리 지상권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아직 공부하지 않았지만 무슨 권리인데 지상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 지상권은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예요. 땅을 쓸 수 있는 권리.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지역권도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법률 행위로서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전세권도 있을 수 있겠고요. 전세권. 이런 권리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법률 행위로서. 전세권도 만들어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법률 행위로서 만들 수 있는 물권 같은 거 말고 채권 같은 경우 토지 임대차도 있어요. 토지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어요. 월세 몇만 원, 1년에 얼마 주고 이렇게. 그래서 토지 임대차라던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게 없을 때는 어떡하냐고요. 없을 때는 보충적으로 법률에 규정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법률의 규정이 바로 민법에 있습니다. 민법에 몇 조에 있냐면 305조하고 366조가 있어요. 이걸 갖다가 이거는 그 당사자가 그렇게 합시다. 얼마 주고 어떻게 합시다. 라고 해서 지상권을 법률 행위로 지상권 설정 계약을 통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법에서 정해준 지상권이라고 해서 법정 지상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민법에서 정해진 이런 지상권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허용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충적으로 관습법,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관습법상 인정될 수 있는 그런 관습법도 법이니까 관습법상 인정될 수 있는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을 인정할 수 있거든요. 나중에 공부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까지 포함한다라고 봤을 때 이것도 그렇고 등기를 요하지 않아요. 법정이니까. 법에서 정해진 것이고 여기 어디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또 법률의 187조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의 취득이죠. 여기서의 물권은 꼭 소유권만 얘기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상권이요. 지상권을 법률행위가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 취득이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법률은 관습법도 포함하는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쵸? 관습법도 포함하는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좀 어려웠는데 다시 한번 정돈을 하시면서 한번 나중에 물권법 할 때 또 한번 정리할 수 있을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 법률의 의미가 다르다는 걸 다시 보시면서 1조 다시 들어오시죠.
들어오셔서 보시면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오늘 이제 그 여러분들 진도 나가실 거니까 크게 의미는 없겠지만 관습법에 의하고, 그 다음에 관습법이 없으면 조례에 의한다. 보세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그 간단하게만 1분 정도만 정리하면, 관습법은 이제 그 여러분들이 본 수업에서 자세하게 다룰 거니까 본 수업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는 것들만 이제 보충적으로 이번 시간에 다루는 거죠. 그럼 관습법은 우리가 이제 그 관습법은 법입니다. 우리 요거랑 구분하죠. 그 사실인 관습하고 구분하죠. 이제 구분할 거예요, 우리는 본 수업에서. 관습은 법이고 사실인 관습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관습법 같은 경우에는 일정 관행이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관습법을 이제 오늘 그 판례를 통해서 이제 먼저 잠깐 그 보시게 될 텐데, 일단 관습법에 대한 거 판례 들어가기 전에 여기 조문에는 성문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이라고 돼 있어요. 없으면 관습법이라고 했어요. 그럼 일단 그 성문 법률이 있을 때는 관습법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 조문상. 좀 못 들어가잖아요. 없으면 너가 들어와라라는 거니까. 그러면 관습법의 효력은 성문법보다 밀린다. 즉 보충적 효력이다. 조문상 너무나도 명쾌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조문상으로 명쾌한데도 학설 대립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대립에 대해서 우리가 판례와 이런 것들을 검토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판례를 한번 보도록 하죠. 판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칠법다 어떻게 그 진행을 해 나가셔야 되냐면, 실체법이 있고 절차법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실체법이라는 것은 권리 의무를 만들어내는 것이 실체법이에요. 이미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걸 생성 변동시키는 게 실체법이에요. 그런 절차법은 이미 만들어진 걸 갖다 너를 보호할래 이렇게 해서 하는 것들이 절차법입니다. 그럼 이제 실체법으로서 형법이라던가 그 다음에 민법이라던가 뭐 행정법이라던가 이런 영역을 공부해 나가는 거고, 그걸 실현시키는 절차로서 행정법에 대한 공법관계를 실현하는 행정소송이라던가, 그 다음에 형법관계 공법관계를 실행하는 형사소송이라던가 민사소송이라던가. 그러나 소송법은 다 공법의 영역입니다. 이건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없는 영역이니까 공법의 영역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나가게 되는데, 실체법에서 그 2차든 1차든 머릿속에 어떤 식으로 그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항상 그 어제 많이 했죠? 사람을 살인하면 뭐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러니까 뭐뭐 하면 너는 그거 처한다 라고 하는 것이니까, 뭐뭐 하면 이 요건을 갖추면 너는 이제 이렇게 된다. 요건과 효과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요건을 조금 더 풀어갖고 똑같아요, 내용이. 과연 이건 뭐냐라고 해서 의의예요, 그게 의의. 그래서 우리가 실체법에서는 여러분들 이제 머릿속에 목차를 다 잡으실 때 의의, 요건, 효과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세 가지 목차가 반드시 나와야 되고, 그리고 2차 시험에서는 또 어려운 건 아니고, 요건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법학하는 거잖아요. 사회학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그 요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되잖아요. 왜냐면 하면 손해배상해야 되고, 하면 감옥 가야 되고 이런 거니까 이것은 법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전에 요건이 있겠죠. 어떻게 한다는 것도 효과 있겠죠. 그렇죠? 그거 중심으로 조문이 이렇게 실체법이 돼 있고,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돼 있죠. 세 가지. 그 다음에 절차법 같은 경우에는 의의, 그 다음에 요건, 효과 사이에 절차법이니까 하나 더 들어갑니다. 절차를 쓰시면 돼요. 법조문을 베끼고.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정도의 그 목차를 가지고 교과서를 이렇게 바라보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지금 어떤 태도인지 잠깐 보셔야겠습니다. 보시면서 오늘 그 조금 힘드시겠지만 핵심 정선 판례, 오늘 판례 나눠드린 거 있죠? 나눠드린 거 2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공부할 때는 혹시 잘 몰라서 저보다 더 잘하실 수 있으실 분들인데, 혹시 모를까봐 판결문이 어떻게 돼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는지 자세하게 그냥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2번 그 보시면은 없으세요? 이분이 없어요? 좀 같이 보세요. 어떻게 좀 대처를 취해갖고. 왜 안 받았어요? 뒤에서 받으셔요. 그래서 너무 고마우신 분이네요. 그래서 잘 하시면서 2번을 보세요. 2번을 보시면 그 83년 6월 14일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뭘까요? 이건 재판일자입니다. 그렇죠? 재판일자요. 재판일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을 접수한 일자가 아니에요. 재판일자입니다. 그럼 재판일자라고 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의사표시는, 우리가 사적자치 영역이 되는 우리가 사인이 하는 의사표시는 계약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 단독행위 형태가 될 수도 있고, 합동행위 형태가 될 수 있는데, 법관이 의사표시하는 게 있잖아요. 법원의 의사표시. 법원의 의사표시 형태는 어떻습니까? 판결, 그 다음에 우리가 결정, 그 다음에 명령,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주로 판결 형태로 나오잖아요. 판결 형태로 나올 때는 반드시 이렇게 재판일자,
선고 재판 그 선고한 거죠. 선고일자라는 게 있죠. 선고죠. 선고일자 이런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80다라고 나와 있는데 80은 이제 80년 얘기를 하는 거죠. 사건 번호가 되는 거죠. 그 80다 3131은 사건 전체의 번호고요. 다가 뭡니까? 다가 우리 이렇게 돼 있죠. 구조가 우리 3심구조입니다. 3심구조. 그러니까 쉽지만 처음 공부하시는 초학자들을 위해서 그냥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1심, 그 다음에 2심, 그 다음에 3심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1심과 2심에서는 증인도 불러요. 야, 너 봤냐? 뭐 개 찌르는 거 봤냐? 어쩌냐? 어쩌고 뭐 다 불러요. 증인도 부르고 증거조사 다 해요. 그러니까 사실 정말 죽였을까? 라는 사실에 집착해요. 그래서 우리가 1심과 2심을 사실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의 논의, 어떤 법을 어떻게 적용할래라는 것들에 대한 건 법률 문제만 따르는 거. 증인을 부르고 뭐 누가 봤어, 너 시력이 나쁘네, 뭐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법률적인 문제만 다루는 걸 우리가 법률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심 절차에 판결 선고를 받았는데 불복을 한다면 여기에 올라가는 거를 항소라고 얘기를 해요. 항소. 그죠? 그리고 2심 절차에서 불복하게 되면 3심에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상고라고 얘기를 해요. 상고. 그러면 이게 어디 재판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 3, 4, 1, 2, 3 이렇게 하긴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번호를 가라고 붙이고 그 다음에 2심의 판례를 나라고 붙이고 그 다음에 3심의 판례를 다라고 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80 다라고 되어 있는 건 다니까 대법원 판례네요. 대법원 판례까지 올라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가라고 붙이면서 왜 그 사건이 경미하거나 이러면 판사가 혼자 판단하는 단독이잖아요. 단독. 그러니까 단독 판사가 그냥 혼자 판단하는 그냥 가단 이렇게 붙일 거예요. 지방법원은 가단 이렇게 붙일 거고 그 다음에 사건이 좀 복잡하면 3명의 판사가 판단을 하잖아요. 그럼 합이 보니까 가합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2심에서는 어떻습니까? 2심에서는 나죠. 나단, 뭐 나합 이렇게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다라고 하는 것은 3심에 대한 것이고 민사에 대한 얘기로 갑니다. 민사에 대한 걸로. 그러나 형법 보시면 왜 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선 또 다른 걸로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런 것도 하나 하시고 그럼 다에다 체크를 하셔갖고 다는 민사네요. 이거는 민사 문제네요. 민사에 그리고 본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본안 소송에 민사 본안 거기다 적어놓으시죠. 민사 본안 상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상고 사건이라는 얘기는 대법원 사건이라는 얘기죠. 상고 본안 얘기는 말씀드렸습니다. 어저께 잠깐 그 소송, 우리가 항상 요건과 효과잖아요. 요건과 효과. 그래서 어저께 소송을 받아들일 때도 소송 요건을 통과해야 소송을 받아들여져요. 인력 낭비가 되잖아요. 그냥 쓸데없는 거야. 너와 나는 이분하고는 좀 그렇네요. 그러면 전 나이가 있으니까 둘이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사랑한다. 이런 재판을 우리가 받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건 우리가 해줄 수 없어. 시간 낭비야. 라고 해서 문 밖에서 제껴요. 내쫓아요. 그러니까 소송 요건을 통과해야 소송 절차로 이렇게 잘 진행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소송 요건을 갖추었는지인데 소송 요건을 통과하면 우리가 본안이라 그래요. 본안이고요. 소송 요건을 통과하지 못하면 부적법 각하되는 것입니다. 본안 전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본안 전. 그러니까 본안까지 들어온 것이고 민사에 관련된 것이고 그다음에 3심건이니까 상고 사건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판례 이렇게 바라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판시 사항이라고 나왔죠. 이 판시 사항은 원래 판결문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이제 그 재판 그 대법원 판례 재판 연구관들이 있어요. 판사 중에서도 판례를 연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런 그 목차라던가 이런 것들 미리 뽑아갖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 판시 사항들이 뭐다라고 해서 원래 판결문에는 어제 말씀드렸지만 나는 얘한테 500만 원 받을 게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청구 취지예요. 500만 원 받을 게 있다 청구 취지. 그다음 왜? 돈을 꺼줬으니까. 옛날에 5천만 원 꺼줬다, 500만 원 꺼줬다 라고 하는 그런 원인이 있으니까. 내가 그런 원인이 있으니까 그 돈 달라라는 건데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판결문에는 그래 너 500만 원 받아라. 너는 500만 원 빨리 주고 라고 해서 하는 것들이 주문입니다. 주문이고요. 왜? 옛날에 꺼준 게 확인됐구나 라는 게 이유입니다. 그래서 묻는 말에 주문으로서 답하고요. 그 다음에 또 묻는 그 원인에 이유로서 답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나오거든요. 이것만 나오는데 거기에 우리가 공부하기 쉽게 판시사항이나 판결 요지를 뽑아주는 것입니다. 사실 원래 판결문에는 이런 게 없어요. 원래 판결문에는. 그 다음에 이제 7번에 판결 요지라는 건데 이것도 이제 그 판결 우리가 다 읽기 뭐 하잖아요. 거기 보면은 김은국도 나오고 막 이래요. 소외. 그 소외라는 표현도 나오고 막 이러니까 우리가 다 따지기 힘들잖아요. 소외라는 건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건 원고와 피고입니다. 그렇죠? 원고와 피고. 그러니까 소송에서 원고 피고가 아닌 사람은 다 소외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소외.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좀 어려우니까 판결 요지로서 이렇게 공부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그 단기 합격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판결문을 보실 때 판결 요지만 보는 것도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유를 다 보라고 말씀하시지만, 굉장히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판결 요지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부터도 이제 우리 교과서에 다 그 요지만 나와 있으니까 그걸로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셨고, 관련 법령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쟁점이 됐던 그 조문들이 이렇게 잘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1조와 106조, 그 다음에 가정의뢰 준칙이라는 게 또 문제가 됐네요.
그리고 그 민법 996조라고 돼 있는데 이건 삭제돼 갖고 다시 이렇게 변경됐거든요. 다른 조항으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문. 그 또 밑에 보시면 원고하고 그 상고인이라고 돼 있죠. 여기 이름을 이렇게 붙이겠죠. 1심에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바 그런 걸 주장했던 사람이 이제 원고죠. 소장 냈던 사람이. 그 다음에 당하는 사람이 피고죠. 피고죠. 근데 만약 원고가 패소됐어요. 원하는 바를 못 이뤘어요.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항소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를 여기서 원고라고 부르긴 좀 뭐하잖아요. 원고이지만 여기서는 항소를 한 사람이잖아요. 항소를 한 사람이니까 항소인이라고 부를 거고 당한 사람은 피항소인이라고 부를 거고. 근데 여기서도 깨졌어요. 원고가. 원래 원고가 깨졌어요. 그럼 여기 올라와서는 뭐라고 부르겠어요? 이런 것처럼 상고를 한 거죠. 걔가 상고한 거니까 상고인, 피상고인 이렇게 부르겠죠? 이름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당사자 표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심 판결 보세요. 고등법원이네요. 그리고 그 7, 8 나라고 돼 있네요. 가나다. 그렇죠? 나라고 돼 있네요.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주문 나왔네요. 주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3심 대법원에 올라오시게 되면 이제 민사소송에서 많이 열심하게 하세요. 근데 이제 공부하시니까 여기서는 증인 같은 것도 또 부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가 미진해서 판단을 하려면 뭐 자기네가 뭐 어떻게 부를 수는 없어요. 대법관 일일이 할 일 없이 사람들을. 그럴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이렇게 상고한 사람이 그래 너가 이렇게 상고 우리한테 억울하다고 이렇게 30까지 올라온 거 이유가 있다. 그러면 그걸 받아주겠다. 이유가 있다. 그럼 상고 인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상고 인용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면 이유가 없다. 고등법원 잘했네. 원심 잘했는데 왜 올라와서 도대체? 라고 해서 상고를 기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상고 인용할 때는 그러면 얘네들이 스스로가 그 사실적인 문제가 요하지 않는다면 증거조사라든가 이런 게 또 요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냥 법률적인 문제만 생긴다라고 하면 이 경우에는 원래 법원, 원래 2심에서 나왔던 거를 파기합니다. 파기시키고 자기가 그냥 스스로 3심에서 자판합니다. 증거조사 안 해도 되니까 파기 자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뭔가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는 법률심이니까 3심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럼 2심에다 내보내줘야 돼요. 근데 옛날 판결은 잘못됐어요. 옛날 판결은 잘못했으니까 옛날 판결을 파기합니다. 파기하고요. 파기하고 돌려보냅니다. 다시 하라고 돌려보내는 걸 환송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파기, 자판, 파기, 환송.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주문에서 누가 승소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상고를 인용한 사건이고 원심 판결을 파기해서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낸다. 우린 판단할 수 없다. 니네들 알아서 다시 해라. 라고 해서 파기 환송 판결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쵸? 예, 그래서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왜 오늘만 이걸 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 실체법만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맥락을 좀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판례 사안을 좀 보도록 하죠. 그럼 이번 판례 사안은 어떤 사안이었냐면 잠깐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어요. 여기 어떤 묘가 있는데 좀 재밌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민사소송할 때도 저희 민법 할 때처럼 이렇게 하면은 그 민사소송법도 그 재밌게 할 수 있고 민사소송법도 그 2차 시험에서 점수가 참 잘 나오는 과목이라 한번 탁 쟁취를 해놓으세요. 그러면은 좀 든든하죠. 남들보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는데 무덤이 있는데 이게 남의 그 멀쩡한 땅에다가 이렇게 그 사람을 묻어놨어요. 그럼 여자가 누워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갑이 이 대지에 소유자예요, 갑이. 근데 자기 땅에 한번 무덤이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끔찍하죠? 내가 묻으라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 그러면 제가 무슨 말씀드렸죠?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들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 무덤에게도 무덤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남의 땅 위에다 무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근거들을 뭘로 만듭니까? 법률 행위로 아니면 법률의 규정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법률 행위로 만드는 건 이것도 뭐 지상권이라던가 전세권이라던가 여러 가지 권리들이 이제 물권법에서 공부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토지 임대차라던가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법률 행위가 아니면 법률의 규정인데 법률의 규정은 여기서의 법률의 규정이라는 것은 관습법적인 것도 포함하니까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분묘 기지권이라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근데 지금 이 사안에선 어느 것도 해당하지 않아요. 당사자 계약한 바도 없고요. 그 다음에 법률의 규정의 요건에도 요건이 갖춰야지 이런 걸 취득하는데 그런 요건도 갖추지 못해서 아무것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철거돼야 돼요. 왜 철거돼야 됩니까? 그러니까 갑은 소송을 제기하겠죠. 어제 공부했지만 소장 내겠죠. 소장을 내야 되는데 원고 씁니다. 원고는 자기예요. 자기 이름 쓰고 주민등록번호 쓰면 돼요. 피고 써야 돼. 피고. 이 무덤에 누워있는 아줌마를 갖다가 죽은 사람을 갖다 피고를 할 수는 없어요. 그쵸? 그 당사자 능력이 없다 그래요. 원고 피고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사망한 사람은. 그러니까 그럼 이제 찾아봐야겠죠. 얘가 그럼 바보입니까? 그냥 그래 이 무덤하고 친했던 사람 누구냐? 어떤 여자가 와서 울더라. 걔를 잡자.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얘도 뭔가 무슨 대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뭘 받겠어요? 이런 분묘라던가 제사라던가 이런 가정의례 준칙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성문법률이란 말이에요. 성문법률. 그러면 이걸 봤어요, 얘는. 막 들춰왔어요, 도서관에 가서. 뭐 들춰보니까,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은, 그 아들, 장자.
큰아들. 장자가 이 분묘를 갖다 수호 관리할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분묘를 수호 관리뿐만 아니라 남의 땅에 잘못돼 있으니까 그걸 들고 날라야겠구만. 얘를 지금 살대로 해야겠구만 하고 해서 피고를 잡는데 이 장자 을 아들이거든요. 이 여자의 아들 죽은 사람의. 그래서 얘 을을 이렇게 잡았어요. 잡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여기 원하는 바가 뭐예요? 원하는 청구 취지가 뭐겠어요? 청구 취지가 분묘 철거하라고요. 남의 땅에 권한 없이 뭐 그 귀신 갖다 묻어놓고 뭐 하는 짓이냐고. 분묘 철거하고 깨끗한 대지를 인도하라고요. 대지 인도 소송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럼 항상 뭐 쥐가 말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법적인 권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청구 원인은 뭘까요? 청구 원인은 내가 소유권자라고요. 내가 이 땅의 소유권자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다고. 내가 땅의 소유권자로서 213조에 기해서 들어갈 수 있겠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소장에다 써갖고 서면으로 접수를 했어요. 접수를 했는데 을이 그럼 내가 엄마가 사실 지상권이 있다, 뭐 사실 옛날에 무슨 계약을 체결했다, 뭐 이런 걸 주장하는 게 아니라 엉뚱하게 귀찮으니까 아유, 나 우리 엄마는 뭐 싫고 어디 가서 죽었는지 난 알 수도 없는 건데 뭐 우리 엄마인지 알 것도 모르고 우리 엄마를 하더라도 뭐 내가 아니야, 아버지가 있다, 아버지 남편이 있다. 그래서 남편, 그러니까 이 장자 말고 이 누워 있는 여자의 남편평. 이런 그 남편이 이거를 철거하고 다 이렇게 관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얘는 뭐 사이코입니까? 얘가 주장하는 바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런지. 얘는 뭘 봤어요, 지금? 성문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을의 준칙을 보니까 아들로 삼아서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 판단한 것이고, 그러면 이 장자 을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판단을 왜 했습니까? 우리 그 일반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있으면은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얘한테는 아버지지만 남편이죠. 남편이 제사를 주재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해서 그런 관행이 한 번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런 관행이 있다. 관행이 있고 이제 이것은 법인 것처럼 판단되고 있는 법적 확신, 법인 것 같은 이런 확신까지도 확신까지도 있다. 판단해달라. 이 관행과 법적 확신이라는 게 있다. 즉 이것은 관습법화되었다. 관습법. 이것도 법이다. 관습법이다. 이렇게 해서 남편을 상대로 들어가야 된다. 라고 해서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런 주장들을 했었는데 그래서 원심은 광주고법이라고 돼 있었나요? 그래서 원심에서는 뭐라고 판단했냐면, 그렇다. 예전에 우리가 민법이 지금은 폐기됐지만, 민법이 폐기됐지만, 아까 관련 조문이라고 돼서 나왔었는데, 996조. 민법 996조를 보면, 제사를 주재하는 자 남편 얘기 나오거든요? 그런 얘기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관행, 법적 확신, 뭐 이런 얘기를 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뭐 관습법이 있다 이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하면서 넘어갔었는데 우리 대법원이 판단할 때는 이 조항을 이렇게 남편 병이 제사를 주재하고 분묘를 철거할 수 있는 근거 조문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것은 대법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설사 이 장자 을의 주장대로 그런 사회에 관행이 있고 설사 진짜 그런 관행이 있고 그것이 법인 것 같은 법적 확신까지 얻었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 뭐예요? 이렇게 되면 법이에요. 근데 성문법률 아닙니다. 어떤 법입니까? 묵시적인 관습법이에요. 설사 이렇게 관습법이라 하더라도 만약 관습법이라 하더라도 주장대로 관습법이라 하더라도 성문법인 1조를 봐라. 1조 뭐라고 돼 있어요? 법률이 없으면 성문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근데 가정을해 준 측은 성문법률이다. 성문법률에 나와 있는데 왜 이게 나오느냐? 그래서 우리가 보충적 효력을 인정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런 생각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냥 판단하지 않았어요. 자기네가 자판하지 않았어요. 아까 보셨지만 파기하고 원래 원심법원의 그 내용을 파기하고 환송했어요. 니네들이 한번 판단해봐라. 돌려보냈어요. 그러니까 가능성을 열어줬어요. if 관습법이라면 1조에 반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얘 주장이 맞다. 이렇게가 있었고, 만약에 이것이 사실인 간습이라면, 즉 관행이 있긴 한데 여러 번의 반복적인 관행들이 있긴 한데 아직 법처럼 법적인 확신을 얻은 것은 아니다. 확신을 얻은 것은 아닌 사실은 관습에 불과하다 하더라면, 그렇다면 아직 공부를 안 하셨으니까 오늘 본격적인 수업할 때 합니다. 106조를 한번 보실까요? 106조를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기 하고 제가 시간 너무 많이 잡아먹었네요. 그래서 아직 시간 좀 있으니까 본 수업 때 하겠지만 그래도 첫 시간이니까 잘 맞출게요. 그래서 106조 보세요. 106조 조문들. 106조 전에 105조 한번 볼까요? 105조 조문이 임의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법률행위 당사자가 법률행위요. 뭐 계약이나 이런 거요.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그런 게 관계 있는 그 규정은 지켜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거랑 상관없는 규정은 안 지켜도 그만이라는 얘기예요. 임의 규정이라는 얘기예요. 그것과 다른 의사가 있으면 그 의사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의사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사적 자치니까. 금만 밟지 마라. 선사에 반하는, 선량한 분석 사회질에 반하는 그것만 하지 마라. 이런 건데. 근데 106조는 제목이 사실인 간섭이라고 돼 있으면서 사실인 간섭과 간섭법은 틀리죠? 제목이 사실인 간섭이라고 돼 있으면서 어떤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만약에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라면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그 관습에 의한다라고 했어요. 지금 관습 1조처럼 관습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관습이 있는 때라고 했어요. 그냥 관습이 있는 때. 그리고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때. 그러면 105조와 106조를 보면 이런 관계들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관계들이냐면 니네들 마음대로 해라. 사적 자치다. 사적 자치. 마음대로 해라. 근데 금은 밟지 마라. 금이라는 건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에 반하면 그건 허용될 수 없다. 이런 건데 그러면 사적 자치에서 니네들이 하고 싶은 의사, 니네들의 하고 싶은 의사가 있다면 그 의사가 무엇보다 더 필요 없다. 더 필요 없다. 그 의사가 우선한다. 그게 사적 자치다. 105조입니다. 105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에 반하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임의 규정이다. 이런 선사, 선량한 보수 사회지상 강행 규정이니까 꼭 지켜야 되지만 금만 안 받는다면 여기서는 아무래도 상관없다. 니네 의사가 있으면 의사가 제일 중요하다. 의사대로 해라. 이거예요. 근데 의사가 없다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해서 의사가 없을 때 보충적으로 니네들의 의사가 없을 때 거의 거래할 땐 이렇게 하더라라고 해서 그런 것들의 사실인 간섭이 의사가 없으니까 사실인 간섭이 그렇게 하더라. 보통 뭐 고래 계약을 고래가 아니라 고래 자비를 해갖고 판매할 때는 이렇게 한다더라. 뭐 집을 부동산을 팔 때는 이렇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나눈다더라. 거래 현실이 그렇다라고 해서 사실인 간섭이 보충적으로 그 의사가 없으니까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조문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조문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판단하시도록 하고 어쨌든 간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죠. 대법원에서 만약 사실인 간섭이라면 임의 규정보다는 우선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의사가 없으니까. 의사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임의 규정보다는 사실인 간섭이 우선해서 적용될 수가 있어요. 그 영역에서. 그러니까는 판단해보라는 거죠. 만약 이런 그 남편이 그 제사를 주재하고 이런 분묘를 철거하고 이런 것들이 관습법이 아니라 사실인 간섭이라면 이 가정을의 준칙이 임의 규정이냐 강행 규정이냐 판단했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임의 규정이라면 사실인 간섭이 우선해서 얘가 승소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가정을의 준칙이 강행 규정, 선량한 분소 사회질서 강행 규정이라면 아무리 사실인 간섭이라 하더라도 우선할 수는 없는 것이다. 판단해 봤어야 된다라고 해서 파기 환송한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본문할 때 다시 한번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오늘 2번 판례를 조금 정리하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갖고 오셔야겠어요. 1번 판례 안 했기 때문에. 보시면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판결 요지봅니다. 대법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민법 996조 가 이런 규정은 이런 규정을 여기에 적용할 수는 없다는 얘기했었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키워드 관습은 뭡니까? 관행 플러스 사회 법적 확신 사회 법적 확신 다 체크하시고요. 그런 것들을 얘기한다. 근데 사실인 간섭 뭡니까? 사실입니다. 관행은 맞습니다. 관행 체크. 두 번째 줄에 관행은 있습니다. 그러나 끝부분에 법적 확신이나 이런 인식의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관습법은 세 번째 줄. 관습법은 법원으로서 법처럼 이렇게 법의 적용 영역에 들어가는 거지만 사실인 간섭은 맨 끝에 법률 행위를 하는 당사자의 의사가 없을 때 그 의사를 보충하는 거다. 법으로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당사자의 법률 행위 의사를 보충하는 거다. 이런 얘기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은 누가 제일 잘합니까? 법 여러분이 제일 잘 알아요? 법관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까 관습법은 첫 번째 줄 끝에 직권으로 판단합니다. 법관이 알아서 법전이라든가 관습법은 이제 법전에는 없지만 있는 법이기 때문에 이것도 법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걸 체크를 하셔야겠고요. 아주 예외적일 때 당사자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인 간섭은 사실이에요. 당사자 계약을 체결했는지 어땠는지 이런 건 뭐 싸웠는지 뭐 매를 맞았는지 이거는 당사자가 제일 잘 알아요.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인 간섭은 누가 입증합니까? 당사자가 입증합니다. 거꾸로 돼 있죠. 당사자가 입증합니다. 두 번째 줄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넘어가셔갖고 라에다 별표를 좀 치시기 바랍니다. 라를 또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쭉 설명을 드릴 경우가 있는데요. 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어렵고 그러니까 오히려 다라던가 나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나 나가 나오면 지문상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사실인 간섭은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분야, 즉 재정법이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일 때,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에 반하는 규정은 꼭 지켜야 되는 강행 규정이에요. 이게 아니라 맘대로 해라, 맘대로. 맘대로 해라라는 속에 맘대로가 없어요. 맘대로가 있으면 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맘대로라는 마음이 의사가 없어요, 의사가. 그럴 때는 임의 규정보다는 사실관습이 먼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어떤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보시면 사실관습은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분야, 즉 재정법이 주로 임의 규정일 때 법률 해석하는 법이 아니에요. 관습법은 법으로서 법원의 그런 그 역할을 하지만 이거는 당사자 계약이라던가 이런 체결하는 의도가 무엇인가라는 법률 행위를 해석하는 기준으로서 의사가 없거나 불분명할 때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을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꼭 체크하셔야겠습니다. 그 첫 번째 줄에 뭐 오렌지 색깔 있으면 오렌지로 체크하셔도 좋겠고요. 재정법이 주로 임의 규정일 때 끝에 법률 행위했다 체크하시고요.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으로서 역할한다. 그것이 원칙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그 분야의 재정법이 주로 강행 규정일 때는, 그럼 강행 규정일 때는 사실인 간섭이 전혀 못하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강행 규정일 때도 그 강행 규정 자체에 흠결이 있어요. 결함이 있어요. 예외라고 해놓으시고 결함에다 1번, 세 번째 줄. 결함이 있거나 아니면 강행 규정 스스로가 아유 관습대로 해, 사회 관습대로 해 라고 해서 위임을 시켜놨어요.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관습대로 하라고. 그래서 위임, 2번 위임요. 예외적으로 강행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결함이 있어요. 또는 이런 그 위임을 해놨어요. 그 관행대로 하라고. 그러면 강행 규정 하에서도 사실인 간섭이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예,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것들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 강의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고요. 그다음 말을 보시면 가정의례 준칙에 배치되는, 만약에 그것이 설사 간섭법이라 하더라도 관습법은 1조를 보면 성문 법률이 없으면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니까 관습법은 재정법의 여루적 보충적 성격이다. 그래서 1조에 반한다 이런 얘기예요. 설사 그게 관습법이라 하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 체크하셔갖고 관습법은 재정법에 대한 여루적 보충적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발을 보시면, 아니 그러면 가정의례 준칙 13조의 규정과 배치되는 사실인 간섭, 만약에 니네들이 주장하는 게 관습법이 아니라 사실인 간섭이라면 대법원이 판단해 주지 않았어요. 판단 다시 해보라고요. 그래서 사실인 간섭이라면, 그러면 이것이 정말 사실인 간섭은 어디요? 사적 자치 영역의 임의 규정일 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의례 준칙이 임의 규정인지 강행 규정인지 판단했어야 된다. 그 왜 판단 안 했냐라고 해서 파기 환송시켰습니다. 어떤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셨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좀 어려울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하시고, 우리가 오늘 진도를 잘 못 맞췄는데 그래도 아주 유익하게 제가 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고 내일 이거 또 갖고 오셔야 돼요. 왜냐면 전원합의체 2003년 판례 다시 해설하면서 이렇게 진도를 이번 주에 천천히 나가겠습니다. 내일이 아니네요. 모레네요. 책 항상 갖고 오시고요. 형광펜 다 체크하시고 형광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문이 많아서. 그래서 또 2차 형광펜도 좀 체크를 해달라는 말이 있어갖고 해줄까 말까 지금 생각 중인데요. 혹시 지저분할까봐 하실 사람은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2차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드릴 거였어요. 그러니까 1차의 펜은 내일 노랑 형광펜, 그 다음에 오렌지 색깔, 그 다음에 초록 형광펜 이게 필요하고, 검정 볼펜 짐 싸시면서 이렇게 들으세요. 연필이 필요합니다. 연필 이렇게 5가지가 필요한데요. 2차 쟁점, 예를 들어서 관습법 나오진 않겠지만 관습법이 하나의 쟁점입니다 하면 제목에다가 체크할 건데, 뭐 갈색 형광펜 있어요. 그게 눈을 필요하지 않게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좋더라고요. 그래서 갈색 형광펜 있으니까 제가 2차 쟁점입니다 그러면 2차 쟁점에다 탁탁 체크를 해놓고 나중에 2차 할 때 100몇십 개를 이렇게 뽑아볼 수 있도록 우리 교과서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필기도구 잘 챙기신 다음에 내일 뵙도록 하고, 본 강의 할 때는 우리가 1시 40분부터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항상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